완벽할 수 있었는데 5점이야. 19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 서너 가지밖에 못해서 불안해서 어떡하지? 그게 최선이야. 2명 중에 1명이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었다. 저도 검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완벽주의자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봤어. 박언니 박에스터입니다. 당신은 완벽주의자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세상에 완벽한 어떤 상태라는 게 존재할까요? 완벽한 완벽.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완벽주의자들은 뭘 쫓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있던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휴일에 가끔 산책을 가는 코스가 있어요. 식사 전에 가기 때문에 오래 걷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날은 뭐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 그래서 제가 막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막 멀리 한강에 있는 작은 섬까지 간 거예요. 노란 유채꽃밭, 가지가 풍성해지고 있는 버드나무,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그 섬에 이렇게 밑으로 강 가까이까지 가서 거기 바위에서 잠깐 누워서 뭐 쉬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살짝 춤도 추고 막 그 너무 이제 좋았는데 돌아오면서 갑자기 내가 그때 마스크를 안 벗었네. 혼자 있었고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야외니까 이 마스크를 잠깐 벗고 이 봄내음과 강내음 신선한 바람을 흠뻑 들이마실 수 있었는데 마스크를 안 벗어서 완벽할 수 있었는데 5점이야. 갑자기 기분이 팍 나빠지는 거죠. 아니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미 완벽했잖아요. 마스크를 벗는 거를 잊어버릴 정도로 기분이 좋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 5점 하나, 그 마스크를 벗지 않았던 하나 때문에 갑자기 좋았던 게 다 무너져 버리는. 제가 아이슬란드 고원지대 갔을 때의 그 얘기를 읽어줄게, 들려줄게 해서 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 아이슬란드 고원지대 가장 높은 곳. 그 내 어깨 높이로 빙하가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그 완벽하게 혼자였던 그곳. 완전하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됐던 진공 같은 그 순간. 근데 그때 갑자기 비가 후두둑 에이 닿아버렸네. 그렇게 좋은 느낌을 안고 가다가 갑자기 타이어의 펑크. 뭐 그거는 뭐 완벽히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생애 최악의 날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날씨를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그 몇백 킬로미터가 되는 그 고원지대 자갈길의 그 날카로운 자갈들을 제가 어떻게 다 제거를 해요? 어쩌면 이 불가능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완벽 쫓다가 평생 완벽한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자, 그래서 이 완벽주의는 이렇게 뭔가 걱정, 불안, 우울, 스트레스, 강박장애 같은 그런 불행해질 요소들을 늘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그 불행해질 완벽주의의 요소들을 제어를 하면서 보다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 책을 썼습니다. 4명의 완벽주의자. 연세대 상담심리연구실의 이동귀 교수와 또 손아림 김서영 선생님이 같이 쓰셨죠. 처음에는 제가 이 제목을 보고 4명의 완벽주의자가 모여서 토크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아니고 한국의 대표적인 4가지 유형의 완벽주의자를 분석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팁을 제공을 하고자 하는 책이죠. 이 저자들은 왜 완벽주의를 연구했을까? 한국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2명 중에 1명이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었다. 한국은 완벽주의를 조장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 빨리빨리 성과주의, 경쟁이 치열하고 남한테 뒤처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상존하는 그런 문화라는 거죠. 이 성공에 대한 압력과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 완벽주의를 조장하는 문화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완벽주의를 이해해야 하나? 이 완벽주의의 이 불행해질 수 있는 그 위태로운 요소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기 위해서죠.
저자들은 완벽주의를 이루는 5가지의 요소를 분석함에 의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완벽주의의 첫 번째 요소, 실수에 대한 지나친 염려. 완벽주의자들은 무결점의 완벽 상태를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런 완벽한 상태라는 게 어쩌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걱정이 커지는 그런 역설에 빠지게 되죠. 행복한 완벽주의자는 문제가 서로 발생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른다. 두 번째, 정리정돈의 습관. 완벽주의자들 중에는 청소, 정리정돈, 깔맞춤 이런 어떤 지켜야 할 규칙들을 스스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일종의 뭔가 중요한 일을 잘 하기 위한 사전의식 같은 건데, 클레이 코트의 황제라고 불리는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려 19가지의 사전의식을 치른다고 하죠. 경기장에는 반드시 한 개의 라켓만 들고 들어간다. 이 경기장의 경계선은 절대로 밟지 않고 오른발로 넘는다. 벤치에 앉으면 우선 선수 등록증을 앞면이 나오게 잘 정돈을 한다. 합리적이어야 할 것 같은 완벽주의자. 왜 이런 것들을 할까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죠. 완벽하게 잘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사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19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 서너 가지밖에 못해서 불안해서 어떡하지? 정작 중요한 본 게임을 망칠 수도 있겠죠. 부모의 높은 기대도 완벽주의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죠. 부모가 완벽주의자였다면 자녀도 완벽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경우에 완벽주의적인 특징까지도 담는다고 하죠. 좀 무섭죠? 완벽주의자들은 부모의 양육 태도를 애정이 없는 통제라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 부모의 엄격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봐 불안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과도한 칭찬도 영향을 준다고 하죠. 우리 딸 왜 이렇게 똑똑해? 너는 반드시 의사가 될 거야. 이런 부모의 기대가 자신의 기준이 되고 타인들의 기대, 사회 문화적인 기대에도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를 다그치게 되죠. 문제는 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데는 익숙한데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다정한 데는 익숙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높은 성취 기준. 완벽주의자는 당연히 높고 섬세한 성취 기준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그게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가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누군가 남이 내게 기대하는 어떤 완벽함. 이 성취 기준이 자신으로부터 온다면 스스로 자율적으로 노력할 수 있으니까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주려고 꾸역꾸역 따라가고 있는 거라면 불행해질 수가 있겠죠. 또 불행한 완벽주의자들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까지 갈 거야, 이런 극단적인 언어를 쓴다고 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만약에 그게 잘 안 됐을 때 좌절에 빠지거나 스스로 자기 비난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행복한 완벽주의자들은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자, 이런 태도로 임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 행복한 완벽주의자들은 몰두를 해야 될 영역과 힘을 빼도 될 영역을 구분할 줄 안다. 모든 게 다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완급 조절,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완벽주의자의 특징, 행동에 대한 의심. 배우 현빈이 했던 드라마의 명대사가 있죠. 그게 최선이야? 그게 정말 최선이야? 이런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당연히 성과는 좋아지겠죠. 문제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 불안이 높아질 수가 있고, 뭔가 무리를 해서라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이 5가지의 완벽주의의 요소들이 개인들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진단지, 해석 방법을 실제로 이 책에서 제시를 합니다. 저도 검사를 해봤습니다. 저는 어떤 완벽주의자 유형일까요? 댓글을 써주세요. 자, 4명의 완벽주의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 가지 유형의 완벽주의자. 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딱 잘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정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강한 경향, 뭐 약한 경향, 그리고 뭐 두세 가지 유형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자, 이 네 가지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두 가지 축을 이용합니다. 이 세로축, 목표의 초점이 향상에 있느냐, 즉 성공했을 때 멋짐을 추구하는 데 있느냐, 아니면 예방, 실패했을 때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있느냐. 가로축, 평가의 기준이 외부, 즉 타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내부, 나 자신에게 있느냐. 향상 초점의 타인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되는 인정 추구형, 예방 초점의 타인이 평가 기준이 되는 막판 스퍼트형, 예방 초점의 자신이 평가 기준이 되는 안전 지향형, 향상 초점의 자신이 평가 기준이 되는 성장 지향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눈치 백단, 인정 추구형.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목표라서 모든 사람에게 잘하고 친절하죠. 남을 돕는데도 망설임이 없고 스스로를 과시하려고 남을 깎아내리지도 않는, 그러면서도 완벽주의 수준이 높아서 열심히 일하는, 모두에게 사랑받고 특히 직장에서 상사의 인정을 받는 유형. 칭찬에 아주 약하다고 하죠. 다른 사람의 칭찬을 통해서 자신의 성취를 재확인하는 유형이다.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지 못하면 남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이런 두려움도 커지게 되는, 그러면서 가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을 떠맡아 버리기도 하는 사람. 더 큰 문제는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정작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원하고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야, 이런 분들 계시나요? 이런 분들을 위한 솔루션, 이제 나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우선순위를 매겨보고 이렇게 실제로 해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유형, 스릴 추구, 막판 스퍼트형.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 일이 중요하면 할수록 완벽하게 잘해야지 하는 이런 부담감에 짓눌려서 아예 시작을 못하는 꾸물거림. 미루다가 막판에 막 몰아서 위기 탈출 넘버원 수준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유형. 장기 프로젝트에는 약점을 자주 드러내죠. 또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이런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죠. 문제는 그런 근자감이 부족해지는 순간, 너무 미뤄서 시간이 부족할 때,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는 상태까지 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확 모든 것을 놔버리죠. 포기.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한 솔루션, 저자는 행동치료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과제의 완료를 위해서 예상되는 시간과 실제로 그 과제를 완료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이제 기재를 해보고 비교를 해보고 왜 차이가 나는지 원인을 분석해봐라. 그리고 이런 분들은 행동 계획을 15분 단위로 짜라.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직접 관련돼 있는, 딴짓이 아니라 관련돼 있는 것을 사소한 행동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라. 세 번째 유형, 방탄조끼 안전지향형, 한국형 완벽주의자. 한국에서 환영받는 완벽주의자 유형. 사전에 모든 위험 변수를 분석해서 물샐 틈 없이 계획해서 신중하게 실행해가는 유형이죠. 자신의 공로를 잘 과시하지 않아서 화려하지 않지만 만약 이 사람이 빠진다면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문제는 꾸준히 애써온 덕에 실패한 적은 거의 없지만 짜릿할 만큼 기분이 좋았던 적도 별로 없어. 또 성취보다 예방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변화에 맞닥뜨리면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멋진 기회가 자신에게 왔을 때 도전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솔루션, 과거에 내가 잡지 못한 기회가 뭐였는지
구체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적어보고 당시 자신의 예방 초점 언어에 향상 초점 언어를 덧붙이는 연습을 해봐라. 마지막 유형, 강철 멘탈 성장 지향형. 서구형 완벽주의자죠. 성취지향적이라 안전을 추구하기보다 멋지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모험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주변의 시선보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고자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실수나 돌발 상황에서도 멘탈이 잘 붕괴되지 않고 과정이 의미 있었잖아 이러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좋은 면들이 많네요. 완급 조절만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완벽주의자 유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인간관계에 대해 갈등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어요. 인간 사이에 의견 다툼은 늘 있는 일이지. 모두 다르잖아. 내가 굳이 저 사람한테 맞춰주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 서로 인정하면서 공평하게 살면 되지 않겠어? 문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의 기준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한테 굳이 맞춰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면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심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좀 부담스러운 스타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내가 왜 자꾸 나를 가리키고 있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솔루션, 대인관계에 대한 팁이죠. 타인의 말을 그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충분히 경청해라. 나와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에게 그들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호적인 태도를 갖춰라. 자, 이 4가지의 유형,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완벽주의자이신가요? 저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성향의 변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A에서 B로 막 동전 뒤집듯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변하면 죽어.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성격이나 성향이라는 것은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A라는 것은 늘 나에게 존재한다. 그렇지만 거기에 A1, A2, A3 같은 새로운 옵션들을 장착하자. 그리고 강점은 극대화를 하고 약점은 최소화하면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해 보자라는 거죠. 임마누엘 칸트, 정확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유명하죠. 이 동네 사람들이 그가 산책을 나가면 5시가 됐네 이렇게 시계를 맞출 정도로 정확한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죠. 젊은 시절에 한 여인이 칸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면서 청혼까지 했습니다. 칸트, 완벽하게 검토를 하고 싶었죠. 결혼을 해야 할 354가지 이유,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350가지 이유를 정리를 했어요. 결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구나 결론을 내리고 그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거의 뺨 맞을 정도로 거절을 당했죠. 이 완벽한 검토를 하다가 7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 여인 다른 사람과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칸트가 인류사의 길이 남을 학문적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이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성취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을 달고 사는 것이죠. 우리 안에 완벽주의도 지금 뭔가를 이뤄내게 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조금 더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자라는 것이죠. 구독 꾹 누르셔야죠.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